소개받은 창덕궁 한의원 원장 최주리입니다. 한방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요. 기허, 혈어, 음허, 열화, 간화, 간열, 폐음허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다 이해하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한의원에서 이러이러한 진료를 한다 이 정도만 알아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의료관광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몽골에서 많이 오셨어요. 울란바토르도 저는 2번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도 오셨었고 러시아 분들도 오셔가지고 배들을 이렇게 큰 걸로 바꾼 기억이 나거든요. 성형수술 하시고 나면 붓기 빼는 치료 혹은 건강검진을 오셨어요. 암검진, 전체 종합검진을 하고 가시려고 왔는데 나는 이제 소화가 맨날 안 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쓰리고 안 좋아서 내시경이나 이런저런 검진을 하면 뭔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냥 문제를 안고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침을 놔주고 뜸을 뜨고 약을 지어드려서 일정 부분 해결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2024년이니까 해외 환자 유치 의료 관광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분야라서 제가 오히려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또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한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건 뭐냐면 일단 봐요. 그래서 얼굴에 그 눈, 코, 입의 배치, 크기, 비율, 그 다음에 또 전신을 봐요. 어깨, 흉곽, 배, 골반 이런 전체적인 몸의 체형을 또 봐요. 이게 보는 걸 망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문진이라고 하고 물어볼 문. 우리 환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요. 들을 문, 문진. 그 다음에 절 이렇게 만지다 할 때 절자를 써서 절지는 맥진이에요. 맥진. 망문문절이 우리 한의사들이 하는 진단 4가지 방법인데 요즘은 망이 꼭 문만으로만 보지 않잖아요. 초음파로도 보고 또 CT나 MRI를 찍어오면 그 결과를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또 혀를 봐요. 얼굴 보고 신체 보고 혀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진단을 하죠. 사상체질을 저는 진단을 하는데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들어보셨죠? 꼭 지금 MBTI 유행하는 것처럼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주 좋은 진단 방법이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인이랑 얼굴이나 신체 구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대로 대입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태음인들은 눈이 작고 코가 낮다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 보면 코가 낮고 눈이 작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럼 태음인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수가 아니다. 체질을 판별하기 위한 변하지 않는 결과값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전자를 2년 전부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게놈 지도를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전 세계가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게놈 지도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조상 찾기, 친자 확인, 과학 수사 혹은 암 유전자 예측, 질병 예측, 나한테 비타민 D가 흡수율이 좋은지 비타민 C 흡수율이 낮은지 이런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암 유전자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 지금 폐암 유전자가 있대. 그럼 지금 나는 폐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제가 진료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2017년부터 유전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2019년도에 중단해버렸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체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관광을 하려면 그냥 침만 놓고 뜸만 뜨고 상담반에서는 우리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게 창덕궁이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한의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자역 3번 출구 나오면 저희 한의원이 있는 곳이에요. 종로는 한옥이 많아요. 눈만 돌리면 다 한옥이었거든요. 근데 정자역 오니까 가장 아쉬운 게 그건 거예요. 한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인테리어를 이제 진짜 그 무거운 기아 가지고 얹어놓기도 했고요.
아무 힘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궁테라피 아까 그 질 안에 도자를 넣어가지고 자극을 주는. 저는 맥진을 눕혀놓고 수직으로 손을 세운 다음에 맥을 보는데요. 이따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베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부항이라고 하고요. 저걸로 이제 진단을 먼저 해요. 질 용적과 질 압을 먼저 잰 다음에 저것도 요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체질을 판정하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의학,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유래한 전통의학, 그러니까 한국 있고 일본 있고 중국 있고 처음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죠. 당연히. 그게 퍼져나가면서 한국 찍고 일본 찍고 그 외에 많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몽골 이쪽으로도 주로 저는 한의사지만 중의학이 거의 다 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한의학이 한약과 침이 분리가 되고 한약은 의사가 처방을 내고 침은 적고론에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의 한의학은 중의학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한국의 한의학을 경험하러 오셨으니 그러면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동의보감, 두 번째 사상의학, 세 번째 손발에 침을 놓는 사암침법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의보감 요거는 1613년 지금으로부터 411년이네요. 조선시대 의학자 허준이 의학 서적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서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백성들이 많이 아팠을 거잖아요. 전쟁이 나고 역병이 돌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아파서 많이 죽어나갈 때 의술이 발달하고 의약품이 많고 또 의사들이 많으면 치료하면 되겠으나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 스스로가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게끔 임금이 의학 서적을 정리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백성들이 스스로가 몸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공중보건의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들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제가 전체적인 체간을 보고 사상의학을 판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돼요. 대강 이렇게 나눠봤는데 겨드랑이 있잖아요. 요 위로가 많이 기운들이 올라와서 발달이 되어 있으면 태양인입니다가 아니고요. 태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비장이 실한 소양인들은요. 이 유두를 중심으로 한 흉곽, 가슴
이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니실한 태음인은 배꼽 주변. 그래서 이게 우리 배골이 크다, 그 다음 배가 많이 나왔다, 몸통이 두껍다, 이런 분들은 태음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신장의 기운이 가장 좋은 소음인들은 골반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슴 볼륨 좋고요, 다리 가늘고요, 발목도 가늘고요, 근데 골반은 좁고요. 그런 분들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정확한 건 맥을 봐야 되고요. 좀 더 정확한 건 유전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얼굴도 4개로 나누잖아요.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초가 뭐냐면 그냥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데 눈이 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들은 귀가 맨 위에 있어요. 토끼. 우린 직립보행을 하니까 눈이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귀가 가장 위에 있는 게 맞거든요. 동물들은. 그래서 귀가 폐에 속해요. 그 다음에 눈이 비장이고요. 코가 간이고요. 입이 신장. 네, 소음인이에요. 그러면 입이 크면 다 소음인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입이 작은데 소음인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장이 약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입이 또 큰 소양인은 또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얼굴도 보고 몸도 보고 맥도 보고 유전자도 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방을 내죠. 사암진법. 사암진법은 이것도 조선 중기 중종 무렵에 사암도인 이름이 실명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암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암도인이 발명한 이 주관절, 팔꿈치, 그다음에 무릎관절 아래로만 침을 놔요. 엎드려서 엉덩이 꼴을 내보이거나 배를 올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 앉아서도 맞을 수 있는 침 방법이 요 사암침이거든요. 그렇게 주관절, 무릎관절 아래로만 침을 놓는 건데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돌 스튜디오라고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미얀마에서도 그런 수법 썼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해지면은 거기 딱 여기를 찍어? 우리는 여기를 찔러 이렇게 딱 원래 여기 아니에요? 끝에? 저 끝에 진짜? 이 저는 가운데 여기를 찔렀었어요. 거기를 찌르면 안 되지. 나 근데 거기를 옛날에 찌르면 여기 찔렸어. 체했을 때 손가락 딴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것도 한의학인 거예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서 우리는 어제도 하고 1년 전도 하고 10년 전도 하고 100년 전도 하고 500년 전도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거든요. 소상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사암침법으로 쓰는 혈자리예요. 요 엄지 바로 옆에. 근데 이게 체했을 때 쓰는 혈자리라고 알고 있지만 엄연히 혈성이 있어요. 폐에 열을 내리는 청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감기에도 좋아요. 감기에 막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해열제 먹어도 안 내려간다. 사열 한번 해보세요. 일회용 침으로 탁 해가지고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해서 피를 요걸 빼면 저희 한의사들은 정신장애나 광란 상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한테도 응용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상한 걸 먹어서 아니면 뭐 과하게 많이 먹어서 진짜 음식의 문제인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쁜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먹었어. 아니면 너무 막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먹었어. 그래가지고 체한 경우. 그때는 아주 직방이죠. 직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경이거든요. 수태음 폐경의 혈자리이기 때문에 기를 확 돌려주는 역할을 해서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혈자리예요. 이것도 다른 질문인데 한의학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라고. 사실은 그것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16살 때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2년 동안 항암제 받았는데 계속 그 항암제 때문에 속이 안 좋고 계속 또 엄청 많이 했는데 저 침이 하나 여기 붙인 거예요. 약간 아예 스티커처럼. 그때부터 한 번도 또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효과를 실제로 확인했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 구토나고 멀미하고 할 때 어느 혈자리 눌러라. 못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내관이라는 혈자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연구 논문도 많고요. 유명한 혈자리인데 이렇게 딱 힙주면 여기 인대 2개 보이죠? 우리 한의학에서 혈자리를 정할 때는 어디에서 몇 센치 위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팔다리의 그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몇 센치 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써요. 내 손가락이 기준인 거예요. 내 손가락이. 나의 손가락이. 그래서 우리 이 횡문이 있잖아요. 손목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3개를 딱 갖다 댔을 때 그 자리에 해당되는 게 내관혈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도 돼요. 그 주변으로 또 다른 혈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뭐 딱 저기여야 된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강 4에서 6cm 아래로
내려오고 뭐 위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한 5c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거름 심포경이라는 혈자리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예전에 갱년기 히스테리로 들쳐서 오신 분 계셨어요. 그분 이렇게 맞고 각공반장이라고 하는데 들쳐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약간 히스테리가 일어나셔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자율신경 실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도 요 뇌관열로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멀미, 입덧, 미식거림, 구토 이런 것도 좋아요. 마취 수술 후에 오신 구토, 항암 치료 중에 구역감 이런 거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침이 없으면 시안요법이라는 거 있는데 반창고에다가 이런 겨자씨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요. 자석 같은 거 붙여놔도 되고 피내침이 있으면 피내침 붙여놔도 되고 또 요즘은 여기다가 이제 전기 자극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C신경섬유를 활성화하여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용도로도 또 이 혈자리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과 최첨단은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발표한 의료의 지향점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인류의 행복과 자연을 위해서 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4가지를 정했는데 이거예요. 개인 특화된 개별적인 의료여야 되고 질병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미리 알고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의미들이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 뭔가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통에서 그걸 가져와서 또 더 다듬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운동을 자주 해서 자주 다치거든요. 그래서 무릎, 허리, 막 목 다친 적이 많은데 침을 몇 번 받았는데 그때 사용한 침이 요만했나? 엄청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구나.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뼈를 자극시키는. 어때? 아파?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통증이 완화됐어. 너무 통증이 하나도 안 나.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침이 도침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침은 끝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첨이 이렇게. 근데 도침은 칼처럼 한 면이 날카로워요. 약간 칼처럼 끝이 생겨가지고 엉켜져 있는 연부 조직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본터치라 그래서 뼈까지 딱 하고 닿을 때까지 넣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이게 지금 제일 얇은 거예요. 제일 얇은 거고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걸로 저희는 직접 쓰고 있는데 골반이 아파서 엉덩이가 아프신 할머님들 보면 엉덩이 근육이 딱 붙어 있잖아요. 아주 땡땡하고 막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침으로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도침을 사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끊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치료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본국에서 환자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온 분들에게 소개하거나. 근데 일단 어렵게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침 맞고 부항하고 뜸 뜨고 마사지 받고 이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한의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홈케어라는 거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우리 내원 치료 받으러 오세요는 직접 와서 하는 거고 홈케어 집에서 하세요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사지 내 손으로 내 몸을 하는 마사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약을 먹는 거예요. 한약을 먹는 거. 이게 꼭 시커먼 쓴 맛도 없는 액체를 이렇게 먹는 이게 아니고요. 홈케어인 거예요. 내 몸에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의 도움으로 맞춰져 가는 것들은 약이고 또 약을 하고 가면 한 달분, 2달분, 3달분 이렇게 한국에서 발송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요즘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상통화나 SNS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많아요. 라인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라인 번역 시스템이 통역하는 친구가 불러다가 하면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필요하면 1주에 한 번씩 어떠셨어요? 그리고 시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진료 시간에 계속 물어보면서 식사를 어떻게 줄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쓰림이 없어졌습니다. 뭐 두통이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보내줘요. 그럼 운송비가 일본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할만하죠. 베트남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만 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 제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북방계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요 체질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게 추운 지방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유전자와 더운 지방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방계와 남방계가 완전 시스템이 달라요. 왜냐하면 북방계라 함은 러시아, 우리 몽골 이 북방계일 거고요. 남방계는 베트남 이쪽 동남아시아가 남방계예요. 근데 보면 북방계는 추운 거를 이겨내고 살아남으려니 피부가 촉촉하면
얼어 죽었겠죠. 그러니 진화가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아쿠아포린 3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피부의 수문이에요. 물을 내보내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입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닫혀져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뭔가 두꺼워지고 그러니 이제 비가기를 거쳐서 살아남았겠죠. 근데 반대로 남방계는 더운 걸 이겨내려니 땅구멍이 많아야 돼요. 근데 많은 만큼 작아야 돼요. 북방계는 적어야 돼요. 땅구멍이 적은 만큼 커요. 그러니 우리 보면 모공 하나도 안 보이고 야들야들하고 투명하고 얇고 이런 피부가 남방계예요. 피부 색깔은 상관없이 피부 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은 솔직히 양산이에요. 이게 자외선이 많으면 멜라닌으로 양산 쓰는 거고 자외선이 없으면 그냥 그 양산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죠. 피부 결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고산지대와 저지대하고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 고산지대는 산소가 희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박한데도 오장육부로 산소를 흡수해서 나눠주려면 뭔가 폐의 기능이 더 항진된 상태가 0점인 거예요. 우리 몸은 균형이 잘 맞아야 좋은데 고산지대에서 살아남아서 생식기를 거쳐서 자손을 번식하는 때까지 내가 고산병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폐의 기능이 다른 기능은 약하고 폐의 기능이 업된 상태가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요. 근데 우린 여긴 저지대잖아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지대에서 숨만 쉬고 밥만 먹어도 약간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자연의 일부예요. 근데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폐가 이렇게 막 항진돼 있어. 그리고 위장이 약하고 신장이 약해요. 이럴 경우는 식물이 그러려고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인간의 위장을 보호하고 인간의 신장을 보호하는 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애들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약.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나면 또 큰 문제 없이 잘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운들이 아까 상, 중상, 중하, 하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폐의 기능을 업시키는 유전자가 많으면 기운들이 이렇게 떠요 위로. 그럴 경우에는 신장으로 기운을 빼주는 복령이라든가 간으로 기운을 빼주는 작약이라든가 아니면 열을 내리는 뭐 항련 뭐 이런 약재들을 써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한약인 건데 양약은 나중에 의료용어 배우실 때는 어렵지만 재미있으실 수 있는 게 명확해요. 염증이 있다 없다, 세균이 있다 없다, 곰팡이균이 있다 없다 이런데 우리 한의학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산지대 유전은 폐의 기능이 너무 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폐가 좋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거는 0점이에요. 마이너스도 나쁜 거고 너무 플러스도 나쁜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좋은 거지 너무 항진돼도 나쁜 거, 너무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나쁜 거. 그러니 이게 0점이 중요한 이유가 이 장기들이 오장육부가 서로 텐션이 비슷해야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놈은 막 텐션이 이렇게 커져 있고 어느 한 놈은 작아. 그럼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바퀴가 빠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의 상태인 거죠. 이런 걸 고치는 게 이제 한약인 거고. 그래서 체질을 판별하는 이유가 어느 장기가 가장 텐션이 업되어 있는가, 어느 장기가 가장 약한가. 그럼 약한 장기는 보여줘야 되고 텐션이 너무 업되어 있는 장기는 빼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라는 게 0점 조절이에요. 0점 조절. 균형을 맞추는 거, 서로 텐션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소화도 잘 되고 소변도 잘 나오고 밤에도 잘 자고. 한의학은 전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음양화평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장기들이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하등선 천사가 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약간씩의 불균형이 있는 거죠. 이 불균형을 자연의 힘으로 균형을 잡는 그런 개념이 한의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약인 거죠. 근데 한약 중에서도 이렇게 체질을 따라서 맞춤으로 처방하는 맞춤 한약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옥고처럼 그냥 통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한약들이 있어요. 경옥고 아세요 혹시? 한국에 오시면 건강식품 뭐 있지? 라고 알아보실 때 3대 장이 있어요. 홍삼, 경옥고, 공진단. 공진단이 비싼 이유는 원료 자체가 녹용과 사양이라는 그 원료 자체가 비싼 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약재보다 효과가 막 탁월해서 비싼 게 아니고. 그래서 경옥고를 드릴 건데 경옥고에 들어가 있는 약재가 복령 들어가요. 인삼, 꿀로 이제 버무리죠. 그 안에 액체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지황. 생지황이 뭐냐면 길게 쭉 뻗어 내려오는 뿔인데 얘를 캐서 즙을 내잖아요. 노랗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복령가루를 섞고 인삼가루를 섞어가지고 꿀로 버무려요. 이거를 옹기에다가 넣고 오일을
중탕시키는 거예요. 찐득찐득한 고처럼 노랬던 그 생지향즙이 까맣게 돼가지고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좋냐면 폐를 촉촉하게 하고, 우리 조선의 왕들은 이걸 꾸준히 먹어서 장수한 왕도 있을 정도로 의서에는 불로장생약이라고 적어놨는데 일상적으로 챙겨 먹으면 좋은 처방 중에 하나가 경옥고예요. 경옥고. 근데 만약에 뭐 한 봉지 드신다고 뭐 느낌은 없으시겠지만 먹었는데 변이 좀 설사처럼 나온다? 그러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완전 소음인들은 딱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걸 먹었더니 막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럼 인산부작용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건강식품들이 딱 맞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는 솔직히 사서 먹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위로 열이 뜨거나 아래로 설사를 하거나,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주변에서는 명현 현상이라 그래서 몸이 좋아지려니까 살짝 안 좋아지는 거예요? 라고 그냥 막 애둘러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좋아질 것 같으면 늦어서 그렇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좋아진다라는 게, 만약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내비게이션만 정확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라는 건 몸에 대해서 텐션이 어디가 과하고 어디가 약하다 이런 거를 파악을 했단 얘기예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 내비게이션이 그려지고요. 속도는 10km가 될지 100km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제 몸 주인만 아는 거예요. 맨날 늦게 주무시고 안 좋은 거 드시고 하면 5km로 가는 거고요. 좀 제대로 해보자. 파이팅! 해가지고 하면 90km, 100km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빨리 낫는 거고 늦게 낫는 거의 차이지, 우리 몸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약은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3대장 말씀드렸고, 어떤 분들은 속이 계속 쓰리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위장이 너무너무 약하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 맨날 체했대요. 20년 동안 소화제를 드셨대요. 그럼 진짜 위장이 약한 걸까요? 아닐까요? 진짜 위장이 약하셔가지고 20년 동안 체했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도 생겼어요. 대박 큰일이 나도 나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계 쪽으로. 20년 동안 맨날 체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위장의 문제보다는 다른 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책기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소양인 환자분들, 약간 다혈질이시고 이런 분들은 안에 열과 화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셔도, 조금만 몸을 많이 써가지고 일을 하셨어도 몸 안에서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오면 우리 입은 들어가는 구멍이고 똥구멍은 나오는 구멍이에요. 뭔가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이 쫙 내려와야 돼요. 근데 안에 화가 오르고 있으면 중간에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느끼는 건 책기인 거예요. 근데 화가 이겨버려. 그럼 미식미식해요. 그다음에 더 이겨버려. 그럼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심포경이었잖아요. 미식미식한 걸 치료하는 게 왜 위경, 비경이 아니냐고요. 소화 기능에 해당하는 경락이 왜 아니냔 말이에요. 부역감을 치료하는데. 그 이유가 심장, 심포경을 다스려서 안에 화를 내려야 이게 뚫리는 거예요. 아니 체했는데 여기가 딱 막혀 있는데 왜 폐경을 건드리냐고요. 기가 통해야 책기가 확 뚫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위장만의 문제가 아닌, 신장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관계의 문제. 중국도 관시가 중요하잖아요. 관시가 중요한 것처럼 이 오장육부도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쓰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맨날 쓰리대요. 내시경을 해보면 이상이 없어요. 이거는 위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횡격막 밑에 이쪽에 위장이 있고요. 이쪽에 간이 있어요. 생리학적으로도 뭐 다 증명할 수 있는데 간이 소화를 도와주죠. 간이 위장을 도와줘요. 텐션이 비슷할 때는 도와주는 손이 엄마 손처럼 부드러워요. 우리 한국에는 애간장이 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애간장할 때 간은 간이에요. 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 간에서 열이 올라와요. 간에서 열이 올라오면 도와주는 손이 곰발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할 때는 엄마 손처럼 부드러운 손으로 도와줬는데 곰발바닥으로 턱!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건 쓰려. 너무 쓰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한의학적인 용어로 간기범위라고 해요. 간의 기운이 위를 범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전혀 이 증상 같지 않지만 속쓰림이라는 게 위장만 치료하면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쓰리다고 하면 내시경 보잖아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산 억제제가 들어와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위산을 자꾸 억제시키는 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1주, 2주 먹어서 되지 않거든요. 6개월, 심하면 1년도 드세요. 아니 위산이 나와야 각종 세균들이 위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위산이 안 나오니까 자꾸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위장병도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위산이 안 나오면 골다공증이 와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골다공증 약을 또 먹고 주사 맞아야 돼요. 약을 부르는 연쇄작용에
시작이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차라리 벌겋게 달궈져 있고 위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게 나와서 그때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괜찮은데 뭔가 관시의 문제여가지고 내가 위장이 쓰린데 일단 내시경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위산 억제제를 계속 먹다 보니 위산은 억제제는 계속 먹지만 쓰린 건 낫지를 않아. 그러면 환자들이 안 나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약 들어와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내시경 봐서 멀쩡한데 왜 자꾸 쓰리다고 합니까? 안정제, 신경 안정제 먹는 거예요. 예. 그럼 신경 안정제를 먹기 시작하면 그 약이 약간 살이 쪄요. 살 막 쪄요. 그럼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럼 살 빼는 약이 약간 교감신경 항진제예요. 살을 빼려면 우리가 말은 예쁘게 얘기하죠. 대사를 항진시킨대요. 그게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안 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대사를 자꾸 쓰죠. 그러니 비만약의 부작용이 뭐예요? 가슴 뛰고 땀 나고 입 마르고 잠 안 오지 계속 뛰는데 그런 약의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그러니까 먹기가 싫어지죠. 먹기만 싫어져요? 살기도 싫어져요. 그럼 우울증 약이 또 2배로 들어와요. 그럼 또 살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보면 저쪽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소파에 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위장을 잘라내야 돼요. 위장이 정말 늘어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한 100kg 미만은요. 제 위장이나 그분들 위장이나 똑같아요. 다만 위장 주변의 신경들이 무뎌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그냥 무뎌져 있는 바람에 음식을 이만큼 넣어도 그게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장기들이 자기 주장을 해요. 이 조그만 몸통 안에 위장만 있냐고요. 옆에 간도 있지, 뒤에 신장도 있지, 장도 있지. 그러니 위장으로 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간이 이제 넘어오지 마. 여기 나의 구역이야. 넘어오지 마. 장들이 이제 외치죠. 야, 그만 너 무들리잖아 내가.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나의 신체 시스템인 거예요. 이러려면 오장육부의 텐션이 고루고루 돼야 돼요. 서로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파에 껴서 나오는 사람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 먹는 줄 아세요? 우리는 식욕이 항진된다고 생각하는데 식욕은 본능이에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식탐인 거죠. 식탐은 언제 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부교감을 키고 싶은 거예요. 교감과 부교감. 이게 뭐냐면 교감은 누가 이제 쫓아와서 도망갈 때 쓰는 신경. 긴장할 때, 공부할 때, 머리 쓸 때. 이게 교감. 부교감을 키려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긍정적인 명상하는 거. 우리 현대인들은 뭐 교감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가 잠자는 거. 4시간만 자는 거는 거의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을 키지 않으면 뇌가 숨 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섹스하는 거.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그걸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꼭 해야 잠을 푹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교감이 너무 항진된 상태에서 일상을 지내다가 완전 교감 상태인 잠으로 가려니 힘든 거예요. 커피도 거기다가 막 3-4잔 마셨어. 계속 긴장하고 막 타이트하게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잠으로 가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뭔가 계단이 있어야 돼.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판을 삼아 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위장이 움직이면 부교감이 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졸린 거고요. 집중하면서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두 신경이 같이 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밤에 잠 안 오면 먹어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요. 교감 상태에서 너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교감을 키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의지력이 약하거나 내가 참을성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중요해요. 간이 아까 곰발바닥이 되어 있거나 위장이 펄펄 끓어가지고 원래는 2-3인분 밥솥이었는데 6인분, 7인분 밥솥이 되어 있거나 이거 다 교감이 항진된 상태예요. 얘네들 빼고 얘네들 빼야 부교감과 교감이 그러니까 서로 장기들의 텐션이 비슷해지면서 교감과 부교감이 0점 조절이 되면서 뭔가 헛헛하고 먹고 싶고 냉장고 문 열고 적게 먹었더니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인체를 바라봤을 때는 비만 치료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요. 양방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요. 위장병을 치료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저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는 의학이잖아요. 의학이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해서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텐션, 관계, 균형, 0점 조절, 밸런스라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케미컬한 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재가 다 자연물들이잖아요. 저희도 화학 쓰고 싶죠? 근데 뭐 없어요. 비타민C로 오장육부의 텐션을 맞출 수 없어요. 오메가3 없어요.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물인 한약을 가지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텐션을 맞춰서 0점을 조절하면 알아서 돌아가요. 알아서 재생하고 알아서 염증 치료하고 알아서 자가 면역 조절하고 알아서 바이러스 내보내고 면역력이 밸런스가 딱 맞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의학 용어 한 마디 두 마디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의 요체, 한의학의 핵심, 한의학의 정수, 그거는 세 글자, 밸런스예요. 홍보는 아니지만 저희 한의원 로고가 꽃이에요. 이게 간비패신이에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심장이에요. 심장은 군주지간이거든요. 심장은 네 가지 장기가 하는 거를 보고 약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시소의 받침대 역할? 뭔가 균형이 달라도요. 받침대를 이쪽으로 옮기면 균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주제자 같은 그런 위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을 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소양인 분들은 신장의 꽃잎이 조그만하고요. 비장의 꽃잎이 커요. 태음인들은요. 간의 꽃잎이 크고요. 폐의 꽃잎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균형 잡힌 꽃잎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